제가 그 빵과 커피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은 그 모든 브랜드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다못해 그 애견용품을 팔더라도 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개 주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건 이제 그 사람을 품어야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화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화가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 경쟁진도 들어오고, 내가 장사가 안 되면 경쟁진도 안 들어와요.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장사가 좀 될 만하면 경쟁진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화 여정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 두 분이서 한번 말씀도 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예비 창업자께서 이것저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시면은 이제 박사님 또 프랜차이즈 협회 상당 또 고위직이십니다. 이분이 대전 프랜차이즈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뻘쭘하지만 이게 정말 저도 이제 아침에 출퇴근을 하면서 항상 이제 커피를 사 먹으면서도 이제 아침을 많이 거르게 되니까 빵이나 같이 그런 것들을 같이 사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성호 회장님이 이제 예시해 주셨던 핫브레드 지하철역에 빵 같은 거 많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처럼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매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창업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무사니까 이제 저는 청년은 지났습니다만은 아마 박사님들 많이 계셔서 알겠지만 이제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 자체는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업종을 두 개 내서 베이커리에서의 매출을 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박사님에게 궁금했던 거. 이제 커피 같은 거는 좀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분야를 잘 모르죠. 빵은 좀 만드는 거를 좀 오래 배워야 교육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을 한다라는 건 약간에 대한 차별화가 가장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그게 가장 첫 번째 고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는데 새로운 빵의 그런 접목을 하려면 또 다른 교육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창업을 했을 때 그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빵을 좀 배워서 창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창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빵을 잘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곳에 가서 배우는 게 사실은 1번입니다. 제가 아는 족발집이었는데 그 족발집은 정말 잘 되는 족발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잘 나가는 족발을 다 드셔보았대요. 다 먹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그 부분을 뽑아서 나에게 맞는 족발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한다라는 건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하고 내가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창업 브랜드를 찾아서 그것도 학습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그런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관심이 많고.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여러 뒤에 장에서 나오지만 이제 어떤 그 규격화, 일관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그 명인이 있으면, 빵이든 커피든 명인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본사가 탑재해서 이제 가맹점주들에게 교육시킨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프랜차이즈는 균일화예요. 모든 게 똑같은 맛을 내야 되고, 획일화 되었을 때 어느 지점은 맛이 되게 좋고 어느 지점 갔더니 그렇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모 하나의 죽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시켜보더니 엄마 이 둔산동은 여기 맛이 좋은데 여기는 약간 맛이 다른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프랜차이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얼마큼 규격화가 되어 있느냐, 얼마큼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는데 컨설턴트를 제대로 활동을 해주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는 곳은 아직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성호 대표님이 한번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자체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협회도 한번 창업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교육을 어디서 하는지를 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정보를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이런 정보를 얻는 그런 마당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기간이 또 너무 길어버리면 이제 창업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비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 치면 이제 아무래도 본사 가맹점주들로서 본사에 내야 되는 어떤 수수료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본사에 납부해야 되는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설턴트님들께서 이렇게 좀 연결해주고 조직화해주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프랜차이즈는 사실은요, 지원을 해주는 정부 지원금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담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있지 프랜차이즈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아직은 그렇게 정부로서 그렇게 내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 7년, 8년 전까지는 프랜차이즈 지원했어요. 하나는 그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해서 10개 미만의 그 다점포가 있으면 이제 그다음 50개까지는 이제 중소 프랜차이즈화 해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피자마루가 한 400개까지 오픈했는데 저희가 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크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가맹점이 힘들게 하는데 왜 지원하냐라고 하면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가 가다가 중기구에 이런 데서 이제 사무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의위원 아니면 그런 분들 한 마디 탁 던지면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프랜차이즈가 계속 그래서 메뉴도 만들어주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메뉴 개발, 그래서 이제 조리사들이라서 메뉴도 개발해주고 굉장히 잘 했는데 잘 되다 보니까 왜 지원해주느냐? 가맹점들이 힘들게 하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프랜차이즈가 그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서 그 지원 정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세무 일 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냥 창업을 하셔가지고 음식점업을 하시다가 그 점포 몇 개 늘어나시면 다들 꿈꾸시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 본점 하시는 걸 많이 꿈꾸시거든요. 국밥집이든 뭐든 한 3-4개 늘어나면 프랜차이즈 만들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런 분들을 좀 키우면 저희 법인에 좀 큰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외국에 수출도 하고 경제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은 말씀 주셨던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한다 치면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창업을 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네, 상권 분석은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365에서도 지금 상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상권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를 하다 보면 왜 그러냐, 소상공인의 업종이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검색을 하다가 그 업종이 이런 부분은 좀 없는데, 또 하나는 또 뭐냐, 전년 대비 올해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또 얻고 싶어 하는데 그 비교 데이터를 또 얻는 게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완을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 비교는 아직 없어서, 그래도 소상공인 365를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쓸 때도 상권 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그쪽에서 많이 지금 얻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을 할 때는 상권 분석을 하는데, 제가 월평동에 한 업체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파트 앞이라 되게 PT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유성구 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상권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이곳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월평동이 세대가 너무 젊은 세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의 교육비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그런 자기 개발하는 비용을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가의 PT를 받는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권 분석을 할 때 그 상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업종과 나의 고객의 타겟층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그 타겟층이 20대 남자인지 20대 여성인지 아니면 자녀를 둔 고객인지 아니면 노후에 대한 설계를 하는 그런 고객층인지 그런 고객의 층을 좀 구체적으로 잘 분석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오류를 한 게 상권이 좋아서 왔는데 결국에는 너무 젊은 층이다 보니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비용을 자녀의 교육비로 많이 쓰다 보니 개인 비용이 조금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운영이 되게 어려워서 폐업을 지금 할 그런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상권 분석을 좀 하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상권을 좀 구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소상공인 365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업종이 약간 선택적으로 없는 업종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있을 수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배달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고객 데이터 연령이나 성별 데이터를 모으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그냥 와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365에서는 좀 그런 제공이 좀 없는 주로 배달 업종을 이제 그런 데이터가 가는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데 오프라인의 판매는 그래도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판매하는 상품은 데이터가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얻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보급을 해서 거의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모 땡땡의 모든 곳에 가서 제품을 다 사는 현실이에요. 오프라인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오늘 주문했는데 다음날 집 앞에 딱 물건이 와 있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저도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그런 데이터도 앞으로 많이 좀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보완을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 저도 좀 되게 궁금한 부분이 말씀 주신 요 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 말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는 이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은 통신사 데이터들을 이제 돈을 받고 좀 사서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사거나 혹은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통신사의 데이터를 사서 그거를 활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그거는 제 개인으로 컨설턴트가 그 데이터를 사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그게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때문에 한 개인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아까 그 상권 분석부터 어떤 컨셉으로 사업할 건 지금 그 펴놨거든 7번 타겟이 정해질 때 브랜드는 말이 됩니다. 내 목표 고객이 누구냐, 그래서 누구를 위한 브랜드냐 이 질문. 근데 마케팅 시작인데 그래서 그 정말 그 출근길에 들린 그냥 빵은 누구나 좋아하니까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저가빵이냐, 도구빵이냐, 아니면 그게 그 스타벅스하고 투썸하고 비교해보면 투썸은 케이크잖아요. 젊은 애들이 케이크 살 때 빨리 받겠다는 거 하고 투썸을 가요. 고객인들 컨셉이 된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고객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 상품 분석부터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분석 잡아놓고, 우리 아버지가 1층 비었으니까 네가 장사해봐라 해서 들어가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고객층도 없고 상품도 없는데 공간만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부분인데, 공간부터 나오니 그 공간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아이템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공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누군가인데 그 내가 공간이 있는데 뭐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해요.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정말 그 상품을 하나하나 구체화했을 때 상권 분석이 되지 않나.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네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고객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템을 정하고 그 아이템에 적합한 성격을 정하면은 이제 너무나 좋은데 거기 딱 그럼 이미 거기에 선점하고 있는 좋은 업체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면은 권리금을 내고 예를 들면 양수를 한다든지 혹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그거를 운영하다가 그
그 가맹점이 팔고자 하는 원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이제 도움을 주시는지 혹은 그런 걸 어떻게 그 프랜차이즈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지 좀 권리금을 낸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상권이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상권이 좋지 않으면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금을 낸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상권을 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권이 얼마큼 활성화됐느냐. 그런데 내 제품이 그 상권에 활성화된 그 상권에 제품이 가장 잘 적절하게 맞느냐. 고객층은 잘 확보되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뭐 땡땡 우리 별다마 그 상권 분석을 가장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권의 옆에 들어가면 이미 상권 분석을 해놓은 상태의 전문가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창업을 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을 하고 고객의 유입량을 그걸 체크한다라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었는데 한 분이 스톱워치를 두고 막 이걸 누르더라고요. 고객의 유입률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가 고객의 유입률을 사실은 말을 하지만 직접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사람이 이동하는 수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차량이 유동할 때 어떻게 유동하는지, 그 사람들이 머물렀을 때 그곳에 어떻게 머무르는지. 창업을 하면 그냥 부동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가서 얼마큼의 유동인구가 있는지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거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분석을 하고 유동인구도 다 분석하고 사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발품을 팔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건을 잘 분석한 이후에 창업을 하는 게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 가격을 설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기도 많고 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고 부동산을 운영합니다만은 이게 그 예전에는 이제 중개사님들이 이제 권리금 중개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뭐 행정사가 이제 대서를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졌는데 그 문제는 이제 권리금 계약을 하면 아무도 사기가 되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권리금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산정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들어가는 게 좀 있는지 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에서 본사나 혹은 컨설턴트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해주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근데 저희 컨설턴트가 권리금에 대한 부분까지 컨설팅을 하는 거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법적인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그런 법적인 제재까지 그거를 책임지기에는 저희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인중개사에 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중재를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적절하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적절하게 중재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그걸 대신 다 해줍니다. 본사가 그 역할도 해주고 또 상권 분석도 본사가 다 해주고 또 그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요즘은 뭐 전세 사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안전하게 본사가 책임지고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상가를 얻거나 그랬을 때 약간의 그런 부분. 근데 혼자 요즘은 당근에서도 전세가 많이 지금 직거래를 하거든요. 직거래를 했을 때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좀 못 받잖아요. 법적인 거.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그런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그거는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으로 직접 1대1로 하는 것도 요즘 많긴 하지만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금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원수. 회원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회원들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배우지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권리금을 주는 건 아니고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권리금이 일부 들어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회원수가 몇 명이냐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소매나 물식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회원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스에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카운팅을 해가지고 1인당 얼마 이렇게 잡는다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고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얼마냐 곱하기 몇 년치 이게 이제 산정하는 기준인데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됐든 그다음에 이제 컨설턴트가 누가 됐든 간에 두 가지는 안 해줘요. 입지도 다 봐주고 봐주는데 결정은 안 해줍니다. 입지 선정은 안 해줘요. 아 이런 게 있는데 좋은 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했다가 장사가 안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인이. 원래 좋은데 주인이 게을러서 안 될 수도 있고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안 해줘요. 권리금도 당연한 거고 그 판단은 오로지 본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본인이 내가 권리금을 3억을 주고 샀는데 그러면 3억을 몇 년 만에 뽑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데이터만 주는 거지. 그리고 GS 오셨지만은 지금 감행되면 17,000개 되거든요. 17,000개 되는데 이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개발팀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파리바게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질문이 더 힘들죠.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요게 이제 그러면 대표님 마침 이제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여기 보면 이제 초기 비용, 그다음 월 매출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이 순이익률을 뽑은 근거는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고. 아까 제가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GS를 떠난 지 꽤 됐는데 잠깐 DB를 봤어요. 발주 넣는 DB를 봤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30% 마진인데 50%가 넘는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또 한때 홈플러스 지금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제가 마트에 근무할 때는 우리 평균 이익률이 원가율 이익률 따지면 14%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홈플러스 다닌 후배가 여기에 가보니까 이익률이 25%까지 올라갔어요. 이익률 자체가. 그 이익률 올라갔다 본사가 멀쩡하진 않잖아요. 그죠? 다른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본사도 많이 힘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질문을 제가 까먹었네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글쎄 또 요새 소음도 질문하네요. 챗GPT한테 이거 아예 파일을 넣어서 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이제 순이익률 30% 이제 빵집이나 커피집, 특히나 커피집이 한 25% 정도 나오는 건 사실인데 순이익률이.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10%대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메가커피가 작년도 매출액이 4천억대인데 순이익이 본사가 1,000억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은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 부분이고 근데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파는 부분이고 커피에서 남는 마진보다는 사이드 메뉴 1,500원짜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메리카노만 1,500원이지 나머지는 다 2, 3,000원 넘어가요. 거기서 이제 마진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이것도 제가 또 하나 여기 이제 빵 모델이 핫브레이드잖아요. 핫브레이드. 작년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는 아닌데 한 6, 7씩 한다고 들었는데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는 없고 2023년도 12월 30일자 가맹 정보 공개선을 보면은 가맹점이 36개 밖에 안 되는데 본사의 순이익이 7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맹점들 하루 평균 매출액이 한 120만 원 돼요. 저는 여기 10평짜리로 해가지고 제가 53만 원 잡았는데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다 입찰이거든요. 계약기간 끝나면 또 입찰로서 이렇게 도는 부분인데 가맹점 평균 하루 매출액이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빵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달 순이익이 한 7, 80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7시부터 준비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7, 800은 벌어야죠. 파리바게트가 5억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투자비 5배 가고 5배 버는 건 아니거든요. 파리바게트 주인이 일 안 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은 본인이 아침부터 열심히 하니까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버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갑자기 하나 좀 아이디어나 좀 궁금증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을 다 제대로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커피나 빵을 같이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커피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규격화를 하고 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주에게 자율권을 줘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제빵사를 모셔와가지고 알아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노타치다 혹은 거기에 대한 이윤을 최소화한다면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메뉴를 하나는 규격화를 하되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내가 편하게 자율화를 하는 그런 식의 프랜차이즈 협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런 게 좀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로 처음에 교육을 받은 거는 30년 됐어요. 그때는 이제 프랜차이즈냐 발렌타리냐
체인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벌렌터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간판은 이마트 24를 쓰는데 그 중에 상품 내가 사올 수가 있는 거 시장에서. 이마트 24는 약간 자율권이 있어요. 뭐 경고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런데 GS나 그 CU 이런 데는 프랜차이즈가 몰라요. 어떤 것도 밖에 사오면 안 돼. 내가 공급하는 것만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이고, 그래서 외식 같은 경우는 뭐 김간의 김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단무지도 사오면 안 돼요. 본사에서 공급하는 그대로 맞아야 돼. 대신에 그 품질은 다 이제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 천원 뭐였잖아요, 천냥 김밥 전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건 받고 나머지 자기가 사와요, 동네에서 싼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다가 배탈도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난 싼 걸 사야 되니까 원가 줄이기 위해서. 근데 본부에서 공급하는 건 마진이 붙는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시장에 갈 시간도 절감해주고 제품 하나하나마다 위생이라든가 다 관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까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또 이제 본부에서 강력하게 가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가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장점 같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회장님은 이 브랜드를 지금 기획할 때 어떤 식의 좀 관점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느슨한 거 아니면은 딱 스탠다드한 거? 저 성향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저는 그 하면 다 책임져서 이렇게 가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빵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우리가 잠깐 편의점 얘기하면은 편의점 매장에서 취급하는 건 2,000개 내외예요. 그런데 그 본사 DB에는 10,000가지가 넘어요. 만 몇 개 중에서 우리 입지에 맞는 것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업체 입지가 다 틀리니까. 근데 아까 이제 빵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던 거는 파리바게뜨 사건이 커야 되잖아요. 파리바게뜨 정도 운영하려면 그 배우지도 커야 되고 굉장히 이제 유동구독도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틈새 보면은 작은 골목선이 많아요. 학교 앞에. 그 다음에 엄마가 애들 뭐 간식을 사줘야 될 학원 이런데. 근데 같은 경우는 굳이 대로변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피자마루 저희가 한 2년 정도 그때 컨설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피자마루하고 이제 그 피자스쿨의 그 목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입지 10평. 그리고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1억이 넘어가면 이제 감행되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5천에서 1억까지 할 수 있는 게 10평. 거기에 피자 기계하고 좀 놓고 이제 토핑해야 되니까 그 정도하고 손님이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정도. 그래서 500개, 600개, 700개까지 오픈했던 부분이고 이제 빵도 마찬가지예요. 20평, 30평 넘어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브랜드하고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브랜드가 없는 쪽하고 브랜드하고 이제 부딪혀도 괜찮은 부분이 틈새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비를 낮춰서 10평대로 잡았던 거죠. 네, 그 세 분의 열기도 네, 잘 들었고요. 저도 프랜차이즈에는 잘 몰랐는데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혹시 플로 참석자분들 중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으시네요. 네, 나중에 혹시 질문 따로 있으시면은 저희 회장님이나 이사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10분 후에 그러면 2부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